안녕하세요. 기독교 교육학 하우 여러분. 오늘 벌써 6번째 강의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전생의 발달 중에서 특별히 아동기와 청소년기 다루게 되겠는데요. 평소보다 조금 더 강의가 길어질 것 같아서 두 번에 나누어서 강의를 녹화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애 가운데 모든 순간들이 다 소중하고 우리의 발달과 성장이 이어지는 과정들인 것을 배웁니다. 특별히 오늘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다루면서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의 나의 삶의 옛 기억들 속에 회복도 있게 하시고 또 자녀를 키우거나 또 앞으로 교회에서 또 세상 가운데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더 깊이 대상을 이해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학우들의 삶과 학업의 모든 현장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아동기 먼저 보겠습니다. 차일드후드이지요. 네. 자, 아동기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학령전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죠. 학령기, 초등학교 시절을 의미합니다. 학령전기란 것은 유치원 시절까지 일컬을 수 있는데요. 유치원 아이들 생각해 보면 너무 천진난만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많은 에피소드가 만들어지는 곳은 유치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초등학교라는 공식적인 학교가 시작되기 전에 가정에서부터 초등학교까지 이렇게 옮겨져 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지요. 이때는 이제 상상 및 환상이 아주 날개를 펴고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 동화가 이 무렵의 아이들에게 통할 수 있는 것은 상상의 세계가 진짜라고 믿는 것이죠. 그 이제 뭐 성탄절에 또 산타클로스에 대해서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시기가 제일 중요한 변화의 시기입니다. 신체나 정신 또 심리 사회적 발달을 통해서 이제 공식적인 사회인 초등학교로 가는 취학을 준비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 결정되는 시기입니다. 어, 이 시기가 프로이드는 이제 초자라고 해서 자기를 뛰어넘는 자아를 뛰어넘는 그런 시기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주로 에릭슨의 그 분류법을 따라서 쭉 가지요. 여기 나오는 학령전기, 학령기 이런 분류도 에릭슨에 의한 것입니다. 자, 학령기를 보겠습니다. 학령기. 아동이 학교라는 사회적 환경 속으로 어, 다양한 분야의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면서 경험과 훈련을 통해 지능이 발달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특별히 초등학교는 이 지능의 발달에 아주 많은 힘을 쓰고 있지요. 자, 먼저 신체적 발달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림 중에서 제가 이렇게 블럭을 만들어 놓은 단계, 어, 유아기를 지나서 이제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가방 메고 학교 가는 그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체 발달에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자, 학령기 초반에는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보다 키나 체중 두 가지 영역에서 다 큽니다. 남자아이가 더 성장이 빠르죠. 그러나 학령기 후반, 뭐 3, 4학년부터 요즘 같으면 여자아이들이 더 체중이 무거워지고 네, 키는 남자 여자아이들이 비슷해지기 시작합니다. 체중당 필요한 에너지 요구량이 좀 감소가 되죠. 성장 발달이 한껏 이루어졌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음식 섭취량이 증가한 것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소모하는 늘 배고픈 그런 시기들이 바로 이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체중이 불어나니까
에너지 체중당 에너지 요구량은 감소되지 그러나 음식 양의 섭취는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늘 배고픈 아이들이지요. 성장 속도는 일반적으로 아동기에 비해서 느려집니다. 왜냐하면 워낙 성장하는 비율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학령기에는 대개 평균적으로 체중이 1년이면 2, 3kg 정도, 키는 5, 6cm 정도 성장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청소년기가 가면 급격한 변화를 또 이루게 되지요. 이 시기에 있는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성장통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경계 및 림프계가 발달됩니다. 편도선이 최대한으로 성장하고요. 면역계가 성숙하게 되고 또 사람의 폐가 발달되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소화기계도 성숙되지요. 아이들이 어린 시절 해보면 감기 많이 걸리고 병원 가면 중이염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제 중이염에 대한 빈도가 감소하는 시기고요. 유치, 어린 시절에 갖고 태어났던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자리 잡기 시작하는 그래서 대문니, 아랫니, 윗니들 이렇게 뻥 빠져 있는 어,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어, 그 이제 이를 이제 뽑아서 옛날 같으면 지붕 위로 던지는 투스페이크 같은 그런 일도 하죠. 미국에서는 뭐 2불도 주고 3불도 주고 5불도 주는 이 빠진 걸 축하해 주는 그런 기회입니다. 특별히 하루는 이제 아이들이 어, 3세부터 시작해서 12세가 될 때까지 밤에 자다가 갑자기 막 고함을 지릅니다. 다리 아프다 그러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성장통인데요. 의학적으로도 이게 성장통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아직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쉽게 유추해 보는 것은 아이들의 이 골격, 뼈가 성장을 빨리 하는데 그에 비해서 근육은 성장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뼈의 성장이 근육을 잡아당기는 그것 때문에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뼈보다는 근육에 통증이 있는 것이고요. 주로 팔보다는 하체, 다리에서 성장통이 많이 일어납니다. 낮에도 일어나게 되고 밤늦은 시간에도 많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성장통을 평생에 이제 비유로 많이 쓰지요. 내가 자라야 되는데 그냥 자라지 않고 언제나 아픔을 동반하고 자라는 그런 성장통, growing pain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체를 지으시고 또 정서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사회관계적인 심리 사회적인 성장도 주시는 지성적인 또 성장도 같이 있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발달이고 여기에 영적인 의미들이 연관될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동기 신체 발달 계속 보겠습니다. 자, 급성장이 일어나는 시기 여아가 9세에서 10세 될 때 먼저 성장하지요. 그래서 이제 키가 쭉 자라나게 되는 또 체중도 더 여아들이 무거워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조금 더 늦은 템포로 11세, 12세 때에 급성장이 이루어지고요. 이때 되면 아이들이 이제 날씬해집니다. 그리고 근육도 생기고 그죠? 힘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폐활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특별히 7살이 되면 뇌는 성인 크기에 도달합니다. 자기가 자라야 될 만큼을 자라는 거죠. 그 이후에는 계속 이제 분화 작용이 일어나고 쇠퇴도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6살 때에 첫 번째 이가 빠지고 12살까지 유치를 잃고 영구치로 교체가 됩니다. 특별히 학령기에 보면 아이들이 이제 미쉐린 타이어처럼 퉁퉁한 경우가 있는데요. 미국에 같은 경우에는 20% 아이들이 비만이래요. 이 다 식사, 폭식, 뭐 좌식 생활, 운동하지 않는 뭐 활동 부족 이런 것들이 다 기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시기에는 이 비만을 잘 다뤄주는 게 필요합니다.
어린 시절 비만하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또 이제 뼈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위험성들이 몇 배나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다이어트 하는 것도 좋지 않고요. 아이들이 이제 활동량을 늘려주고 식사량을 조금씩 줄여주는 게 좋은 방편이 된다고. 자, 학령기 아동의 운동 발달이 되는데요. 근육이 발달하고 힘이 좀 붙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이제 대근육을 이용한 던지기, 달리기 같은 운동들이 숙련되기 시작합니다. 태권도 도장 열심히 다니는 시기가 바로 이때이죠. 팔, 어깨, 손목의 근육 통제가 현저히 발달하고요. 여자아이들 같으면 이제 발레를 또 배우기 시작하는 시간들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손과 손가락 이용한 소근육 운동 기능이 발달하기 때문에 피리 같은 악기들을 연주하기 시작하고 손으로 뭔가 하는 바느질이나 공예 같은 것들이 가능합니다. 이때 이제 자전거 배우기 시작하죠. 또 스케이트, 수영, 줄넘기 가능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6살 때부터 보면 6살은 6세에는 에너지 많지만 운동 기술이 부족합니다. 엉성합니다. 7살이 되면 이제 조심스럽게 자전거를 타고 던지기 받기가 가능합니다. 8살이 되면 운동 동작이 세련되어서 함께 집단 활동하게 됩니다. 축구 하게 되죠. 9살이 되면 경쟁놀이에 집단 참여가 되고요. 10살부터 12살까지 운동하기 제일 좋은, 운동 배우기 제일 좋은 시기입니다. 감각도 발달이 되게 되는데요. 미각, 후각, 촉각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이 갖고 있는 시력이 45cm 정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제 그런 시각이 이제 유아기 때 확실히 발달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학령기 때부터 미각, 후각, 촉각이 더 예민해지고 특정한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뚜렷해집니다. 자, 이때 먹어본 음식, 이때 맛있다고 느꼈던 음식, 평생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초딩 입맛 이렇게 표현하지요. 초등학생 때 길들여진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평생 가게 되는 거죠. 돌아보면 제 아내가 이제 아이들을 갖고 임신 중에 그 임신하면서 몇 가지 이제 동반되는 증상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그 음식에 대한 문제 아주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무슨 음식 먹고 싶으냐? 항상 보면 어린 시절에 할머니가 해주셨던 거, 또 엄마가 해주셨던 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입덧 때에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초등학교 때의 감각 발달이 평생을 지배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때 이제 공간 지각 능력이 발달되면서 공간의 크기, 거리에 대한 이 지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객관적인 시간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학령 전기에는 지각이 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각이 정서와 혼합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감정 느끼는 게 막 섞여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학령기가 되면서 이게 분화가 되면서 객관적인 지각이 가능하고 시간이 흐른다는 컨셉도 생기고 이제 얼마쯤 지나겠다라는 생각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제 이 시계에 대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들이 다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지 발달 보겠습니다. Cognitive Development예요. 피아제에 의하면 학령전기 아동의 인지 발달은 전조작기 중에서 직관적 사고기에 해당한다. 그렇게 합니다. 2세부터 7세 이제 비체계적이고 비논리적인 사고방식이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동화가 마음의 수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물의 두드러진 속성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물에 대한 판단이 직관에 의존하기 때문에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가 유치원 다닐 때 배웠던 노래 중에 하나가 어, 시작이 어떻게 되죠? 이제 뭐 빨간 것은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긴 것은 기차, 뭐 이렇게 나가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특징을 뽑아내어 가지고 전체를 설명하는 거죠. 사과에서부터 빨간 것에서 사과, 사과는 맛있다, 맛있는 것은 바나나 이렇게 개념이 전달되는데요. 이 부분과 전체가 이렇게 섞여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와 가족이란 존재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분화들이 좀 필요한 시기가 되고요. 이때 이제 언어 발달이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서 읽는 족족 머릿속으로 메모리가 됩니다. 때로는 이 시기에 아이들이 어른들이 할 법한 이야기들을 막 합니다. 다 그게 이제 책을 읽거나 동화를 듣게 되면 문장 전체가 머리에 메모리가 돼가지고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 나오지만 3, 4세 때에는 서너 개 문장으로 다 이제 서너 개의 단어로 문장을 구사하고요. 4, 5세가 되면 조금 더 긴 문장을 사용하는데 전치사나 형용사, 동사 등이 사용됩니다. 6살이 지나가면 문법에 어긋나는 것들이 일부 있긴 하지만 언어를 비교적 정확하게 구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전조작기 중에서 직관적 사고를 하는 그런 시기로 이때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고 책을 많이 읽게 하는 그런 도움들이 필요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학년기에 해당하는 7세부터 시작된 아이들은 피아제에 의하면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합니다. 손으로 뭔가를 이제 만지고 움직이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시기이지요. 이때는 가역적 사고,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고, 물이 냉장고에, 냉동실에 들어가면 다시 얼음이 되고, 물을 냄비에 넣고 끓이면 증기가 되고, 이런 이제 인식, 가역적 사고가 시작이 되죠. 통의 모양은 달라도 물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 놓으면 같은 양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보존 개념이 가능하고요. 크기에 따라 순서를 지을 수 있는 서열화, 그리고 이 항목은 여기에 해당한다, 이것은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유목화, 종과 속과 뭐 이런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시작됩니다. 꽃은 꽃의 종류, 나무는 나무의 종류 구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때부터 이제 부분과 전체 개념이 형성되기 때문에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하나 이상의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 탈중심화가 시작이 되고 이것이 인지적 조작 능력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이런 구체적 조작기 세 가지 보존 개념이 있는데요. 가역성, 그렇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음이 녹으면 물, 물이 얼면 얼음, 물을 끓이면 증기, 이것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어, 동일성, 더하거나 빼지 않았기 때문에 양이 동일하다는 것. 보상성, 어떤 것은 좁고 긴 원통이라면 그것을 이제 넓은 네모난 박스에 넣는다면 높이는 사라졌지만 넓이가 길어졌다. 이 보상성, 높이가 폭으로 변화되었다. 이걸 이제 설명하게 되는 거죠. 다음 그림 보시면 더 쉽게 설명이 됩니다. 자, 가역성이죠. 부호도 내용은 동일하다. 그런데 원통에 넣으면 양이 보존된다. 결과적으로 어, 폭이 높이와 서로 보상이 되어진 것이다. 이 그림 하나로 설명이 가능. 이런 인지 조작을 이제 마치 컴퓨터처럼 정보 처리 이론으로 설명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세 가지 단계인데요. 감각, 기억, 센소리 메모리.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그 다음에 피부로 느끼고 맛보는 오감을 통해서 정보가 우리의 감각, 기억에
저장이 되죠. 두 번째, 이것 중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우리가 감각 기억에서 작업 기억으로 이동시키는데 여기에 이제 정보를 갖습니다. 마치 컴퓨터에 램이 있다고 할까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장기 기억, 롱텀 메모리로 옮깁니다. 우리의 무의식 세계나 기억의 세계 속에 있으면서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이용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아동기에 있는 아이들은 어, 주의를 집중하는 것, 그다음에 자신이 그 정보를 저장하는 방법, 또 필요할 때마다 기억하고 또 올려서 활용하는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훈련받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동기인 언어 발달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5학년이 되면 아이의 어휘가 하루에 20단어씩 성장해서 대략 한 4만 개 정도의 단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이제 영어 뭐 보캐버러리 22,000, 또 조금 더 영어 공부 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보캐버러리 33,000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영어를 제대로 말하려면 영어 단어 22,000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모국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4만 개 정도의 단어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때 이제 문장을 문자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여러 가지 문학적인 장치들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형용사의 표현이 가능하게 되고요. 농담을 이해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뭐 영어를 평소에 그냥 책으로만 공부하다가 40살에 미국에 유학을 와서 영어로 이제 교실을 처음 들어가 봤는데 어, 공식적인 말들은 알아듣기 쉽습니다. 그러나 흘려서 말하는 농담은 알아듣기가 정말 어려워요. 언어가 통한다는 것은 사실 공문서보다는 농담을 알아듣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미국에서 언어를 가지고 뭔가의 직업을 영어로 하는 직업을 가지려면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죠. 아쉽습니다. 그죠? 네. 자, 이런 시기에 그래서 미국에 와서 공부를 아이들이 할 때 제일 정년기가 초등학교 4학년이라는 거죠. 그러면 미국 영어와 한국어 두 가지 바이링구얼이 가능하다고 하지. 자, 아동기의 이제 교육 문제를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아동기의 교육은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이 등급화가 있다는 거죠. 어, 학생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인지적 평가들이 있습니다. 이게 학습을 개인적으로 돕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으로 등수를 만들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지요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행복을 성적순으로 매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요. 피그말리온은 조각가의 이름입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피그말리온이란 조각가가 정말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신상을 여인의 그 신상이 아니고 조각상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가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실제로 나중에 이제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실제는 아니고 신화적으로 되었다. 이렇게 신화가 기록하고 있어요. 이 피그말리온 요가를 이제 교육학에서 가르칠 때 쉽게 외우라고 피가 말리는 효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 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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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다 보면 피가 마르겠죠. 네. 교사의 기대에 따라서 학습자의 성적이 향상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기대 효과라고 말하고요. 또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을 발견한 정립한 학자 이름이 로젠탈이기 때문에 로젠탈 효과라고 이름 붙이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향해서 자기 암시를 걸기도 하죠. 이런 걸 이제 자기 충족 예언이라고 하는데 뭐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 아동기의 교육적 문제는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입니다. 오티즘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죠. 의사소통과 행동에 영향이 끼쳐지고 언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자기 세계 속에 깊이 빠져 있는 경우를 있지요. 종종 이 자폐에 관련된 영화들이 나오죠. 그래서 공통의 약속이 되는 사회적 신호를 학습하는데 좀 부족한, 따라가기 어려운 형편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언젠가 한번 저 또래 목사님들 모임에 갔었는데 10명이 모였었는데요. 네, 그중에 자폐 자녀가 있는 가정이 두 가정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또 다른 그런 발달 장애 갖고 있는 가정도 있고 생각보다 이런 장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하고 그런 일들을 잘 하고 있지요.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지으실 때 뭐 장애가 있게도 허용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같으면 굉장히 뛰어난 고도의 집중력들이 있지요. 네. 그런 것이 이제 잘 발휘되면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요. 자폐가 이제 취약 연령될 때까지는 잘 분석이 잘 안 됩니다. 음, 그리고 약물 치료도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교육적 개입인 테라피가 좀 필요합니다. 언어 및 사회적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그런 도움들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상황극 같은 걸 많이 하게 돼요. 상황 이야기 중재라고 해서 역할극 같은 것들을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자신이 그런 역할에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학습하는 그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성도들 중에 이런 자녀의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그런 경우에는 한 가족으로 또 잘 품어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겠죠. 어, 교회 규모가 좀 크다면 뭐 사랑부라는 이름으로 또 이런 아이들이 따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할 수 있는 또 부모님들은 주일에 교회 나와서 또 그런 아이들이 예배를 집중하고 자신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과 여건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난독증이 있습니다. 자, 난독증. 단순히 공부를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신경생물학적으로 기인하는 장애 중에 하나입니다. 네, 글자를 인식하고 구두로 반응하고 소리를 조작하는 데 활동한 뇌의 일부분이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읽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정상적인 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가 하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우리 흔히 말하는 ADHD가 있지요. 이건 산만한 경우를 많이 이야기하죠. 이것 또한 신경학적 또 행동적 장애로 간주가 되고요. 주의를 산만하게 한 요소가 뭔지를 잘 선별하여서 또 행동 폭발을 억제하는 그런 도움도 필요합니다. 어른들 중에도 ADHD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ADHD를 갖고 있는데 굉장히 또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효과를 보거나 또 교실 환경을 또 그에게 적합하도록 만들거나 테라피를 받는 등 뭐 일들이 필요. 문제를 조금 떠나서 이제 또 다른 이제 테스트에 관한 것도 있는데요. 보통 이제 5세, 6세 때부터 시작해서 학교를 다니면서 테스트를 거칩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쪽지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또 지금 뭐 60대 이상 되신 분들이 치렀던 중고등학교 입학 이제 시험, 그 서열화된 시험 있죠. 학교별로 치렀던 시험들, 뭐 그런 시험도 있고요. 그다음 또 IQ 같은 시험도 있고 적성 검사 같은 것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성취도 시험 같은 것은 학교에서 어떤 기간에 따라서 시험을 치지요. 여러분 미국은 이 성취도 시험을 통해서 세금을 결정합니다. 네, 독특한 법이 있어요. 낙오아동 방지법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학교마다 시험을 치게 되고, 제가 사는 곳이 이제 캘리포니아인데, 캘리포니아에 있는 학교들 중에 그런 시험에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1등한 학교, 2등한 학교들은 학교 벽에다가 큰 마크를 이제 페인트로 그려 놓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교육부가 인정한 베스트 스쿨 뭐 이런 의미로 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 교육의 효과를 확인하는데 사용하기도 하죠.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적성 시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IQ 테스트부터 시작해서 네, 그다음 SAT 시험, 또 MCAT 뭐 의대 가는 시험이지요. 그다음에 LSAT 법대 가는 시험인가요? 그렇죠? 또 GRE 같은 시험, 대학원 들어갈 때 필요한 시험 필요하죠. 지능 테스트 IQ는 문제를 만든 사람이 결국은 예전 같으면 이제 백인이었고 영국과 미국이었고 중산층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계층에 걸맞도록 문제들이 고안된 겁니다. 여러분 IQ 테스트도 여러 버전이 있어요. 또 한국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는 또 심하게 적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흔히 하는 말 중에 IQ와 그다음에 요즘 이제 MBTI 많이 유행하죠. MBTI 따지는 나라, 또 별자리 따지는 나라, 혈액형 따지는 나라, 일본하고 한국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더 집중하는. 미국 사람들 같으면 교통사고 당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무슨 형인지 혈액형을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고가 될 뿐이지 영원하지 않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동기의 사회정서적 발달을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그 프로이드에 관한 얘기들인데요.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저 프로이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학자로서의 프로이드의 연구가 다른 학자들의 그 이제 언급 속에서 많이 나타나고 또 그의 관점에서 세상을 본 것인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학문기, 남근기 뭐 이런 시기들 이제 거쳐가게 되는데 그래서 반대의 성을 가진 부모에게 강한 애착을 띠고 이게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와 엘렉트라 컴플렉스 뭐 이런 걸 겪는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동성 부모와 동일 시대에는 초자 슈퍼에고가 형성된다. 이렇게 상당히 진화론적인 요소들이 좀 담겨 있어요. 네. 그러나 또 정신분석학에서는 또 프로이드를 또 굉장히 또 인정하는 면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시기가 이제 에고라는 것을 극복하는 단계. 그래서 동성애 부모와의 동일시를 통해서 아들은 아빠에게, 딸은 엄마에게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때는 사실 분화가 잘 안 되어서 남성 여성이 잘 구분이 안 되다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확실히 구분되기 시작하죠. 이 시기가 성격 발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양심과 도덕심이 자리 잡는 시기입니다. 자, 에릭슨이 평가한 거로는 주도성 대 죄책감의 시기입니다. 또래 집단과 함께 더불어 활동하면서 주도성에 의한 자기 주장이 나타나고 경쟁과 좌절이 함께하는 시기입니다. 프로이드의 이제 잠복기가 나오는데요. 이 시기가 6세경부터 나오게 됩니다. 학문기, 남근기 지나서 잠복기 이렇게 되고요. 이제는 자기 자신의 몸에서부터가 아니라 교육과 사회적 관계 취미에서 오는 발달과 자극에 중점을 두기 시작하고 사춘기까지 자라게 됩니다. 이건 비활성적 시기가 되는 거죠.
프로이드는 이 학령기를 굉장히 비활성적으로 봅니다. 네. 그러나 반대로 에릭슨은 굉장히 활발한 시기로 봅니다. 그래서 아까 보았던 그 주도성 대 죄책감의 시기를 지나서 학령기가 되면 근면성 대 열등감의 시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 시기는 부지런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열등감을 느끼게 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에릭슨의 관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부지런한 아이들이 자신이 성공한 것으로 여기게 되고요. 또 그런 칭찬과 격려를 많이 도전을 많이 받게 되지요. 그런데 자신이 덜 성공적이다라고 느낄 때에는 열등감과 자기 회의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칭찬받고 싶어하고 자신이 쓸모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유능감을 채워주는 것이 아주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동료, 그다음 가족, 교사들로부터 긍정적인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고요. 자, 이런 사회 정서적인 면들을 크게 이제 네 가지로 그룹핑해 볼 수 있는데요. 한 집단이 있다고 하면 그 속에 인기도 있고 친사회적인 아이들이 있어요. 누구나 보면 좋아하는 그런 인싸의 아이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 인기는 있는데 반사회적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거칠게 행동하고 소문 퍼뜨리고 남이 안 하는 일을 해서 사회적으로는 반대되지만 그러나 또래 집단에 인기가 있는 독재자와 같은 일진 같은 뭐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부정적으로는 철회되고 거부된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왕따 받기 쉬운 그런 아이들이지요. 전혀 사람들에게 인식되지 않고 또 사회에서는 완전히 거부된 그런 이 부분을 가만두면 사회적 약자에서 그 빅팀 소외자에서부터 빅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이제 거부가 되었지만 공격적인 성품을 갖고 있는 배척을 당했지만 불안감 때문에 오히려 자신을 과장하는 예, 아싸가 되겠죠. 아웃사이더의 아싸가 되게 됩니다. 아동기에서부터 이런 공동체 안에서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코어앤 다치라는 사람들은 사회 측정 시스템에서 이제 추가되는 범위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방치된 아동들이 있지요. 눈에 잘 안 띄고 또래로부터도 선호되지 않는 방치된, 니글렉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들은 또래로부터 긍정과 부정을 같이 받는 평균적인 아동들이 있습니다. 또 호불호가 확실히 갈리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주인공인 엄석태 같은 그런 아동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 또래 집단과 함께 심리적, 정서적 친밀감을 갖게 되면 아동기의 세계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이때 또래 그룹을 잘 만들어주는 것, 뭐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또래 그룹 잘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부모 자녀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과는 다른 사회적 정서적 기술을 개발하게 돕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자, 콜버그라는 사람이 이런 피아제의 작업 기반을 가지고 나이 들어가면서 도덕적 추론과 변화와 옳고 그름에 관한 결정에 도달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기울였는데요. 여기 이제 크게 보면 5개였는데 3가지로 줄여서 말씀드리면 전인습적 도덕 발달, 인습적 도덕 발달, 후인습적 도덕 발달입니다. 전인습적 도덕 발달은 인습이라는 그런 이제 컨벤셔널 있죠. 사회적인 약속들이 있습니다. 법이라고 할 수 있죠. 전인습은 그것에 못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에 의해서 도덕 개념이 생기는 거죠. 이거 하면 야단 맞고 이것 하면 상 받으니까. 그래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복종과 처벌이 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에 가면 이제 법이란 걸 알게 됩니다. 같이 약속을 한 걸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약속을 지켜야 공동체가 유지된다는 것을 넌지시 알게 되는 거죠. 법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법대로만 지키고 살면 법에 후속이 되게 되어 있죠. 그 다음 단계가 바로 후인습적 도덕 발달입니다. 자, 우리가 옳고 그른 게 있기 때문에 옳은 것을 위해 지켜야 한다. 법이란 테두리보다 더 뛰어넘는 그런 기준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간 세상이 흑백 논리로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컬러풀한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원해서 그것을 자발성에 의해서 지켜지게 되는 거죠. 흔히 이제 두 번째 인습적 도덕 발달의 단계에 머물면 그냥 무조건 착한 소년이 되고 착한 소녀가 되고 건강하지 않는 거죠. 모든 상황 속에 자신은 항상 양보해야 되고 건강하지 않습니다. 때론 내가 내 것을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콜버그의 도덕 발달도 이제 공격을 받는데 제자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연구 조교였던 캐럴 길리건이 이제 남성 중심의 조사를 했다. 남성 샘플이 많았다. 그렇게 해서 여성도 필요하다. 뭐 이렇게 해서 비난한 면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한 사람의 이론이라는 것이 그만큼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동기에는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음,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잘 해결되는 일들이 또 필요하고요. 어, 아동기에 이제 아이들이 부모랑 보내는 시간보다 또래와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많지요. 그래서 베르거라는 학자는 가족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가족은 이 다섯 가지를 지운 것이다. 첫 번째, 음식 및 의복 및 쉼터를 제공하고, 두 번째, 학습을 장려하고, 세 번째, 자존감을 만들어주고, 네 번째, 동료와의 우정을 가르쳐주고, 다섯 번째, 조화와 안정성을 제공하는 곳이어야 된다. 우리가 주로 1, 2번, 잘하면 3번 이렇게 가게 되죠. 내 가정에서 보여야 될 4번, 5번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혼에 관한 얘기도 좀 아마 목회적으로 잘 다뤄야 될 텐데요. 옛날에는 뭐 천주교는 그렇죠. 천주교는 이혼하면 성체를 받을 수 없게 되죠. 수찬이 안 됩니다. 기독교에서도 오랫동안 이제 이혼이 성경적으로 금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이제 이혼과 자살의 문제가 목회적으로 조금 더 폭이 넓혀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혼과 자살을 절대로 권장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목회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부정하지만 목회적으로는 긍정하는 그런 단계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혼하면 죄다라고 뭐 선포하죠. 목사님이 이혼을 하지 않고 견뎌내어서 회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교회는 다 끝까지 참으라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교회도 있는데 어, 성경에서 이제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면들이 있지만 또 성도가 매일 구타당하고 가정폭력 당하고 외도에서 돌아오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이혼했는데 교회에서 안 받아주면 그 성도 어디 가겠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받아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신학적으로 목회적으로 이 관점들을 또 서로 다르게 봐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우리 아동기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 중에 가정이 깨어진 일을 경험한 그런 가정, 또 stepfather and stepmother 갖게 되는 그런 과정들 예의 깊게 주시하며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연구에 의하면 이혼 경험한 아이와 성인들 중에 한 75%, 80%는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합니다. 사실 이혼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다라는 사회과학적인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삶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혼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단기적인 결과
상실에 대한 슬픔, 생활 수준이 저하되죠. 또 조정가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아이들이 변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로 싱글맘들이 되겠죠. 양육한 부모 밑에서 새롭게 관계가 정리가 되지요. 또 엄마 밑에 자란 아들들은 아빠의 그 모델이 없기 때문에 정서적 독립성들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3살 때, 그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희 할아버지가 제 아버지 3살 때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니가 이제 평생 과부로 위도우로 평생 사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른의 롤 모델이 없었던 거죠. 남자 어른의 롤 모델이 없어서 굉장히 정서적으로 독립된, 저도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았겠죠. 아버지를 통해 받았겠죠. 네. 그런 것들이 또 성장에 영향을 끼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아동기를 살폈고요. 자, 청소년기 다른 파일로 녹화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